자, 논술 해설 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보시면 이제 1번은 미디어 안전교육, 저희 미디어 안전교육 그동안 많이 봤는데 1회차는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요거를 좀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필수 문제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많이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점수를 좀 한번 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미디어 안전교육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러닝도 예전에는 이러닝 하면은, 쓸 거 없고 그랬는데 우리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셔서 이러닝도 이제 쓸 것이 많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교사들의 대화에 근거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되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쓰시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여기서 힌트를 찾으시면 돼가지고. 자, 그리고 컴퓨터와 또 스마트폰 안전 수칙을 한 가지씩 컴퓨터 따로 스마트폰 따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스마트폰하고. 그래서 컴퓨터는 이를테면 이제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UI의 높이에 맞아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은 그냥 문 닫고 혼자 쓸 수 있게 하지 않고 부모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시간 약속을 지킨다든지 그런 내용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은 이게 이제 또 훨씬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 컴퓨터보다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구나 이제 애를 보는 수단으로 그냥 스마트폰 주고 그냥 하라 그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사진도 훨씬 편리하게 찍을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명심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좀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클의 편식 특성이 있습니다. 마이클의 편식 특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얘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편식 같은 경우에는 편식 지도를 할 때는 원인을 항상 찾아야 되고 그래서 원인 대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지도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의 문제 행동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는 또 가정연계.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가정연계는 하여튼 만능틀이죠. 어떤 문제에도 이제 답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얘는 또 이제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마이클은 편식의 특성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정연계가 더욱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또 그런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클의 편식 특성은 다문화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되고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특성에 적합한 편식 교육 방법은 이제 다문화 교육하고 같이 이제 편식 지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화의 근거에서 부모와 교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실 이제 그 부모 교육, 부모 상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신뢰가 진짜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모와 교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부모 상담 기법을 2가지를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쭉 읽어보면은 뒤에 원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이클을 여기 이제 이 교사가 마이클 어머니와 상담을 했는데 마이클이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이어서 원감이 마이클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고 하니까 상담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상담을 할 때는 부모 상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한데 부모의 감정이입과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뭡니까? 공감 능력이겠죠? 자, 그래서 부모와 이제 공감하는 거. 자, 부모와 공감을 하면 이제 누구든지 이제 마찬가지죠. 공감하는 방법은 그렇군요. 우리 적극적 경청도 있고 공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면은 적극적 경청이라든가 잘 들어주는 거 아니면 이게 그렇군요.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말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어필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을 열고 더 대화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감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고민할 때 교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게 느끼셨겠네요. 이게 다 이제 공감의 그런 사례들이죠. 전부 다 공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윤 교사가 지난번에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누구누구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누구가 최근에 자주 울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군요. 이거는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위에 거는 공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학부모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거울 반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울 반응도 되게 거울 반응을 하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아,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지금. 내 말을 이분이 굉장히 성의 있게 듣고 아, 같이 고민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공감은 아, 내가 존중받는구나. 아, 내 말이 지금 잘 어필되고 있구나. 아, 막 대화가 잘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거울 반응은 이제 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데 막 그런 느낌. 이제 비슷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공감이에요. 공감. 마음을 같이 이제 감정이입해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이제 거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울 반응을 해줬더니 부모님이 내 얘기를 잘 이해해 주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울 반응의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부모 상담을 할 때 효과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부모 상담의 기법을 여기 대화의 근거에서 찾으라 그랬잖아요. 대화 저 밑부분에 그냥 이게 이제 뚝뚝 떨어져 있으면 찾기 어려우니까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대화를 실어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대화를 끄집어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게 공감, 거울 반응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요 키워드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공감하고 거울 반응이 주요 키워드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래도 쭉 풀어서 쓰면서 뭐 이제 비슷하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받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 쓰실 때 완전히 1점을 훅 날려버리는 거랑 부분 감점되는 거랑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 다 있으니까 찾아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유능한 부모 상담자의 특징. 자, 유능한 부모 상담자의 특징. 뭐 여기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유능한 부모 상담자로서 해야 될 일, 뭐 유능한 부모 상담자가 갖춰야 할 거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뭐 이제 그 중에 굉장히 기본적인 거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상담에 대한 기본 원칙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실성 있는 태도로 대한다.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다 총동원하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뭐 그런 것만 해도 사실 답이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이제 그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요. 자, 해설 자료를 좀 보도록 하실게요. 해설 자료입니다. 자, 미디어 안전교육부터 쭉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미디어 안전교육 보시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매체, 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매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디어라고 하면 뭐 옛날부터 있었던 뭐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대두되는 매체들 그런 것들을 미디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텔레비전 매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좀 새로운 매체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텔레비, 비디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요새 이런 게 더 문제가 되잖아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자, 뉴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안전교육의 방향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해성을 최소화해야 돼요. 하나는 이제 컴퓨터를 바른 자세로 보지 않아서 막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미디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사실은 유튜브 같은 뭐 이런 데도 좋은 정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뭐 공부할 때도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이런 거 활용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뭐 강의도 있고 막 저도 강의 같은 거 많이 올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정보가 많다. 이런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해성은 이제 잘못하면 눈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막 거짓 정보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내 얼굴 같은 거 공개되면 막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해성, 역기능적인 요소를 알려주고 이걸 방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소를 알려주고
지금 미디어를 활용 못하면은 요새는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회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미디어 안전교육의 필요성, 아까 문제에도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는 미디어 안전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제일 높아요. 인터넷 보급률. 자, 뭐 선생님들 해외 나가 보시면은 답답해서 진짜 와 이래갖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살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컴퓨터 중독이 좀 우리보다 좀 적을라나? 보면은 컴퓨터하고 이렇게 PC방 이런 거는 정말 찾기도 어렵고요. 뭐 컴퓨터 막 되게 사람들 많은데 한 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우리가 진짜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 조금 이렇게 보급률 좋고 와이파이 빵빵 잘 터지는 데가 호주가 좀 그렇고 다른 데 가보시면은요, 뭐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자, 전자매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인의 태도, 어른들이 거의 막 중독돼 있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요 인터넷 미디어 중독 예방에 관한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미디어 안전교육은 영유아에게 진짜 필요하고 더구나 이제 올바른 미디어의 이용, 올바른 이용과 정보 윤리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중독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의 필요성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자, 미디어 사용의 효과. 자, 미디어 사용이 반드시 이제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 발달이라든지 인지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죠. 부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이제 이 부정적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미디어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부정적인 효과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잘못해갖고 중독 현상 이런 거 올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눈이 그렇게 나쁘대잖아요.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시력이 대부분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깜깜한데 불 꺼놓고 핸드폰 보고 이래가지고 눈이 시력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굉장히 부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과 가상 공간을 아이들은 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미디어 안전교육의 목표, 제가 아까도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안전교육의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다음에 순기능을 살려서 학습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미디어 안전교육의 내용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미디어 기능과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사용법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막 하루 종일 미디어에 막 이렇게 빠져갖고 막 게임 중독 막 이렇게 안 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윤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보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정보 이런 것들을 막 밝히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적재산권 이런 거 침해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윤리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쫙 긁어서 딱 붙이면 이렇게 그냥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교육 내용이고요. 자, 여기 밑에 이제 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안전, 네티켓 이런 거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할 때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모니터와 컴퓨터 사이의 거리 40에서 50cm. 컴퓨터, 모니터와 눈과의 거리. 근데 그렇게 안 띄워놓잖아요. 보통 그죠? 훨씬 가까이서 막 보고. 특별히 이 핸드폰 같은 거는 막 너무너무 가까이 보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것이고. 컴퓨터 안전 사용 수칙. 자, 컴퓨터 사용 수칙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수칙. 자,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공동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혼자 사용하면 안 돼요. 애들이 뭐 워드 작업할 일이 있으니까 혼자 사용하면 안 되고, 같이 이제 공용된 공간에서,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을 제한을 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하루 종일 쓰면 안 되는지 알려줘야 되고, 자, 그리고 다양한 놀이 문화를 좀 접하게 바깥에 나가서도 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컴퓨터를 그냥 일부로 내 생활의 일부인 건 괜찮은데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유치원에 영역 구성할 때 컴퓨터 영역을 따로 구성도 많이 해요. 자, 컴퓨터 영역을 아예 구성하는 유치원도 많고 컴퓨터 영역을 근데 꼭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 영역을 구성하지 않는 유치원은 그러면 애들 컴맹 만들 건가? 그게 아니고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치원들은 아예 컴퓨터 영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메이킹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첨단 기자재들 3D 프린터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킹 교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곳은 일부러 이제 컴퓨터 영역을 따로 만들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 영역을 따로 만드는 유치원들도 있는데 컴퓨터 영역을 따로 만들 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컴퓨터가 이제 애들 키높이에 맞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워드 작업하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른의 경우에는 1인당 컴퓨터 한 대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막 정보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에 의자 여러 개 놔둬도 돼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컴퓨터 자체를 한 몇 대를 같이 모아놓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찾아보고 그렇게 배치하는 게 어른이 생각하는 컴퓨터 사용 배치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그 점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컴퓨터 사용 방법이고요. 자, 부모나 교사의 역할 보시면은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필요하죠. 이거는 뜻하지 않은데 애가 뜻한 것도 아닌데 막 유해 사이트가 뜰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부모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몸으로 움직이는 다른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컴퓨터였고 스마트폰은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게임 외에 다른 거에 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자, 게임 중독 예방 방법. 시간을 하루에 30분 이내로 정하고 그 다음에 바깥놀이도 하면서 햇빛을 쬐도록 하기. 친구나 선생님,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기.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모바일 뭐 이런 거 보지 않기. 그리고 영유아의 IT 기기 사용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건 요건 선택이에요. 자, 요거는 어떤 문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문장에서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일단 보류를 해놔야 돼요.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시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정리 내용.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여기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한번 지금 강의를 들으셨다면 그 다음에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만. 자, 그 다음에 이러닝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닝. 자, 이러닝은 이제 전자 매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일렉트로닉.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인데 뭐 지금 선생님들께서 인강 들으시고 이러는 것도 다 이러닝이 되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그런 교육이고 자, 이러닝의 특성을 여기 쭉 써놨어요. 이러닝의 특성 같이 협력하기 좋다. 그 다음에 연결성.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다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훨씬 학습자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제 인강 들으실 때 밤에 듣는 분도 계시고 낮에 듣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몰아서 쫙 다 듣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학습자 중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직강에 오시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직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정해진 시간에 오셔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학습자 중심 훨씬 이제 그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중심을 좀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제한성 자료 같은 거 막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습 공동체. 요즘에는 컴퓨터상의 가상 공간의 공동체로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자,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좋고 그리고 탐구. 여기저기 탐구하고 모험할 수 있어요. 미국도 가볼 수 있고 모바일을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러닝을 활용해서는 미국 도서관도 같이 가볼 수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탐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자,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쓴 글이라든가 이런 거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밑에 막 코멘트도 달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감각 경험. 책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책은. 그런데 그냥 매체를 활용할 때는 눈으로 훨씬 시각적으로 막 컬러풀하게 보면서 소리도 듣고 막 이 장면이 막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에 이렇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성, 오센틱. 여기서 실제성, 오센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좀 이렇게
구성주의적인 학습에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도 결과 평가 이런 거 말고 과정을 강조하는 평가들이 있죠. 포트폴리오 평가라든가 뭐 이렇게 실기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좀 구성주의적인 평가 있죠. 그런 거를 다 오센틱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센틱을 우리말로 실제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참 평가, 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진짜 이제 옛날 같으면은 항상 시험 보는 거든 공부든 간에 실제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그냥 실험실적인 상황으로 딱 떼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유아인명 시험 볼 때 막 교육과정 문제 풀기 너무 어려운 게 시험 문제에도 오센틱, 실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를 막 자꾸 막 내놓으니까 뭐지? 내가 공부한 거는 이런 사례가 아니고 그냥 사례하고 조금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였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성, 실제 현실, 진짜 맥락, 현실과 진짜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요새 구성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평가도 실제성을 강조한 참평가, authentic assessme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제를 강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가 아니고 야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 지금 요거 풀어봐. 지금 요 상황에서 선생님이 요런 거 놔뒀으니까 요거 가지고 해봐. 이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실제 상황 속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배구 토스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배구 경기를 시킨다든지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유아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의 놀이를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틀 갖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을 하잖아요. 그냥 기록하면서 얘를 평가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참평가, authentic assessment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성을 모든 것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을 막 쓰잖아요. 온라인을 쓰면은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여기 강을 건너야 되거든. 여기 강이 있다 쳐.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 강을 세 사람이 빠르게 건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배는 여기 한 명이 탈 수 있어. 빨리 저 사람들 구해와야 돼. 수학 문제 만약에 그렇게 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실제성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막 영상으로 이렇게 만화로 막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서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주인공, 네가 여기 철수라 봐.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게 더 오센틱하겠습니까? 실제성을 더 느끼는 거는 매체를 쓸 때 더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하냐면 구성주의 수업 방식이라든가 평가 방식이 전부 오센틱이에요. 컨텍스추얼, 맥락적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의 추세입니다. 근데 요즘의 그런 변화의 추세를 이 이러닝이라든가 매체 활용 수업이 다 감당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뭐 실제성, 현실, 맥락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가 방식도 우리는 이제 평가를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는데 유아임용에서는 이제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평가도 훨씬 디테일하게 많이 다루거든요. 그럴 때 이제 authentic assessment라는 걸 많이 써요. 그거를 이제 참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평가 뭐야? 딴 건 다 거짓평가야? 그게 아니고 이제 실제 세계를 다룬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온라인, 이러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진짜 많이 봤어요. 자, 식습관 교육 중에 제일 나쁜 거 뭡니까? 야, 너 밥 잘 먹어야 돼. 이렇게 말로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주지적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도 안 듣거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이런 결심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설명하는 거는 이것만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걸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이런 거 좋지만은 주지주의적으로 너는 잘 먹어야 돼. 너 왜 이렇게 남기냐? 이거 다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잔소리죠, 그거는. 자, 그래서 그거는 안 바뀌어요. 애가 안 바뀝니다. 시범 보이기, 토의하기, 추론, 역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방법을 다 쓰면서 시간을 두고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거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유아기의 식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요리 활동 이런 거 너무 좋죠. 요리해보면은 내가 막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람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리 활동이라든가 동화 읽어주기, 이야기 나누기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 생각이 진짜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영유아의 식사의 특징은 아동은 발육이 왕성하고 활동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쬐끔한데 필요한 영양소는 되게 많고 뭐 이렇게 조그만 애가 쬐끔만 먹어도 되겠지만 안 먹으면 뭐 어떨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자, 개인차가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식습관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분이나 분위기에 되게 좌우돼요. 좀 전에 안 먹는다 그래놓고 막 먹고 있어요. 왜 먹고 있나 보면은 옆 친구가 먹으니까 따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까지 안 먹었는데 갑자기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만화 주인공이 막 먹는 걸 본 거예요. 뭐 그런 거 많거든요. 자, 그래서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바꿔주면은 애들은 이제 편식을 좀 고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흘리거나 엎지르는 그런 막 지저분하게 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자, 식사는 유치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협력해서 가정연계 교육이 꼭 필요하다. 자, 편식의 원인도 있습니다. 자, 편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편식의 원인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래서 원인에 맞는 지도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그 음식을, 뭐, 예를 들면 애가 고기를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고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아무리 가르쳐봤자 얘가 고기를 먹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가정 연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고기 안 먹는 이유가 가정 문화 때문이다 이러면은 애한테도 지도를 좀 어느 정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모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애가 이제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동생 태어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관심 끌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의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니까 먹기 싫은 거 이런 거 아까 마이클은 이제 그런 케이스죠. 자, 그리고 이제 이유기의 잘못된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생리 심리적 요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콩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못 먹고 그런 경우에는 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 이런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에 맞게 지도해야 되고 그리고 강제로 먹이면 안 돼요. 이건 학대예요. 강제로 먹이는 거는.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그리고 자꾸 알려주고 생각이 바뀌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다양한 조리법, 부모나 가족의 편식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상담, 끝으로 부모 상담입니다. 자, 유능한 부모 상담자의 특징. 사실 우리 부모 상담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다뤘는데 여기다 또다시 싫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늘 문제와 관련된 것만 딱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상담 관련해서는 더 할 게 많죠. 부모 상담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면담도 있고 뭐 전화 상담도 있고 막 너무너무 집단 면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 많이 다뤘는데 여기서는 총망라하지는 않고 오늘 내용과 직결되는 것들만 자세히 썼습니다. 자, 유능한 부모 상담자의 특징. 당연히 갖추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개방적인 태도. 개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든지 수용하는 거예요. 어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그러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태도. 솔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전문적인 기관하고 연계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 상담의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시험에 낸 거는 공감하고 거울 반응이 있고요. 뭐 사실은 이제 다 비슷한 거죠. 반영적 경청도 있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비언어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지 비언어적인 막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했지? 애를 왜 이따위로 길렀어? 막 이런 속으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게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지게끔 그렇게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약하고 메모하고 긍정적인 대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약 이렇게 간략하게 해두었으니까 요거 요약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뭐 사례를 드러놨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념 이해하시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그 자체가 그냥 이렇게 논술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면 유능한 부모 상담자의 특징.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례를 보시고 이 사례 안에 있는
지금 아까 개방성, 진실성, 객관성, 문제 해결 지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사례로 생각해 보신다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마음으로 뭐든지 다 수용하는 거.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한 정보. 애를 관찰했는데 막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쳐갖고 주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걸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지원해 주는 게 전문가랑 연결도 시켜줄 수 있고 지역사회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요거 사례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경청하는 사례 부모 상담 기법 중에 뭐 반영적 경청하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거. 거울 반응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자, 반영적 경청. 반영적 경청은 부모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한다던가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메시지 관찰, 긍정적인 대화, 요약과 메모.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메모 습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담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필기할 거를 옆에 놔두고 기록하면서 하잖아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이렇게 요청사항 이런 게 있으면은 또 특이사항 이런 게 있으면 다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사례들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네, 모범답안 보실게요. 자 모범답안 여기 답 쓰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답을 쓰실 때 반드시 2갈씩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만 그런 게 아니고 교육과정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2갈씩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무엇도 선생님들의 모든 답안지 짧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했는데 답안지 분량이 짧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노력한 그 고생에 비하면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나의 피눈물, 나의 눈물과 나의 고뇌를 나의 그 모든 소중한 인생을 여기 이 공간에 딱 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점 하나도 허투루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첫 자부터 마지막 마침표 찍을 때까지 다 잘 쓰셔야 돼요. 이 답안지 내에 쓴 것의 전적인 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충 쓰래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대충 쓴 거의 책임은 그 대충 쓰라고 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쓴 답안지의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점 하나까지, 숨소리 하나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 연습도 하셔야 돼요. 타이머 딱 맞추시고, 저는 보통 이제 한 50에서 55분 정도, 55분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습하는 것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선생님들 막 너무 일찍 딱 마침표 찍고 놀고 계시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공부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근데 그 손해예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은 제가 수업 자료에서 그동안 만능 틀도 많이 드렸으니까 서론과 결론, 만능 틀을 조금 활용하시면서 조금 고쳐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답안들도 많이 읽어보시면 이 문장이 기억이 나면 쓰시기가 훨씬 좋거든요. 문장이나 단어가 기억나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서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보시면은 미디어 안전교육의 필요성. 아까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자, 미디어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무분별한 미디어 사용을 하면 잘못하면 정서불안, 뭐 외상후 장애 이런 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안전교육은 필요하다. 자, 이러닝의 특성 첫 번째 연결성. 아까 우리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자, 여기 2갈씩으로 첫째는 연결성이다. 그리고 설명하고 둘째는 뭐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쓰고 부연 설명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2갈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의 안전수칙, 제가 아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고 공동장소에 놓는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저는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안전수칙이 또 있죠. 스마트폰 안전수칙은 스마트폰도 뭐 게임 이외에 다른 놀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마이클 편식의 특성입니다. 마이클 편식의 특성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이클은 이제 문화와 가정의 특성, 다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문화와 가정의 특성, 즉 다문화적인 특성이다.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정과 연계하는 그런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 가정과 연계해야 된다. 다문화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리 활동이나 뭐 다른 수업하고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델링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자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모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부모 상담 기법은 첫 번째, 아까 원감의 대화에 있었던 것처럼 공감하는 능력, 요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윤교사의 대화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거울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유능한 부모 상담자의 특징. 여기 첫 번째로 개방적인 태도, 두 번째로 진실된 태도. 뭐 이렇게 저는 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지금 서론과 결론의 분량은 한 3줄에서 5줄 각각. 서론 한 3줄에서 5줄, 결론 3줄에서 5줄 정도면 이제 웬만큼 되는 거고요. 전체 답안의 분량은 하여튼 한 페이지는 좀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한 페이지 글자 크기가 막 깨알 같으면 그렇지가 않은데 글자가 이제 웬만큼 뭐 사이즈가 된다 치면은 한 페이지 하고 뒷장에 넘어가서 한 5줄 이상 뭐 그 정도 쓰게끔 하면은 그 정도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서론하고 원래는 서론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은 뭐가 있습니까? 서론에 들어갈 내용은 의하고 그다음에 이 글에서는 따라서 이 글에서는 뭐뭐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소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주요 개념 정의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주요 개념 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고, 자, 이게 서론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결론에 들어갈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결론은 크게 요약. 지금 앞에서 쓴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방향. 뭐뭐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의 소개, 요약 나아갈 방향 이렇게 이제 소개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의에 해당하는 거랑 요약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만능틀로 많이 제시를 해드렸어요. 저희 만능틀은 논술 암기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문제풀이반 자료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의와 요약은 만능틀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개하고 나아갈 방향은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못 쓰겠다 나는 시간이 없다 이러면 서론은 의나 소개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 결론도 요약이나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론 한 문단, 그 다음에 1, 2, 3번 각 문항당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이 정도 비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교육과정 A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